천축으로 가는 좁은 길. 심의저 이태기 지음, 양경미, 이화순, 옮김. 현문 미디어 출판사. 심의저 이태기 1956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리쿄 대학 문학부 졸업 후 도쿄도의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현재 초후시에서 심신장애 학급을 담당하고 있다. 인도를 4차례 다녀왔으며 그때 마더 테레사를 만나기도 했다. 저서로는 신이여 제 눈 하나를 드리겠나이다가 있다. 양경미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전문 번역가이자 또 한글 번역 연구회의 리더로 활동 중이며 일본어 번역 연구회인 아지사이의 대표로 있다. 옮긴 책으로는 태공만 123, 진주 부인 12, 하루가 떠나면, 노란 코끼리, 이치고 11살 인생 수업, 우리의 타자가 되는 한국, 심리경영, 보딩스쿨 및 아동문학 다수가 있다. 이화순 1958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일본어 번역 연구회인 아지사이의 회원이며 도쿄에 거주하면서 통역과 번역 일을 하고 있다. 천축으로 가는 좁은 길. 인도를 향한 첫걸음. T.O.R. 커피.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요시오에게 스튜어디스의 음성이 날아들었다. 퍼뜩 정신에 돌아온 요시오는 엉겹게 대답했다. 커피 플리즈. 영문과 학생인 요시오에게 영어해야 하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지만 난데없이 말을 걸어오는 바람에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반사적으로 그렇게 말해버렸다. 평소 커피를 즐기지도 않는데 말이다. 우연히 어떤 사실을 알게 된 요시오는 뭔가에 더욱 떠밀리듯 인도행을 결심하고 에어 인디아에 몸을 실었다. 떨쳐버리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안은 채 혼자서 첫 해외 여행이다. 요시오의 계획은 뭄바이에서 아라비아 해를 따라 인도 최남단까지 갔다가 거기서 벵골만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 캘커타까지 가는 그야말로 인도를 V자로 도는 여정이었다. 그동안의 이독과 숙박할 호텔 등은 넉넉히 해결하기로 했다. 요시오는 직접 여행 계획을 짜고 그 여행의 운명을 맡기기로 했던 것이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다시 눈을 감았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 상황을 만날지 알 수 없는 미지로의 여행. 그것도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혼자서 스스로 결정한 인도행이었지만 막상 현관을 나서려고 하니 큰 불안이 엄습해왔다. 과연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니 살아 돌아온다 해도 성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불안이 요시오를 덮쳤다. 이제 와서 되돌릴 수는 없어. 그냥 전진하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타이려며 현관을 나섰다. 몸 조심하거라. 어머니의 근심 어린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요시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닫았다. 철컥 하고 건조한 소리가 들렸다. 요시오에게 있어서 인도 여행은 슬픔을 틀어버리기 위한 수단이자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잊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자신은 어찌되든 개의치 않았다. 기의 고막이 원상태로 돌아오자 느닷없이 비행기의 굉음이 커졌다. 무심히 창밖을 보니 한때의 구름이 보이고 그 속에서 이따금 섬광이 번쩍였다. 아니 저건 번개 아냐? 번개가 몇 분이고 빛의 검으로 구름을 찔렀다. 구름 주위로는 연이은 산들이며 평화로워 보이는 자연이 펼쳐져 있건만 구름 속에서는 격렬한 싸움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요시오의 귀에 번개 소리는 들리지 않고 눈 아래에서 번개가 소리 없이 날뛰고 있었다. 여기서 보니 번개도 구름도 별게 아니네. 비행기는 태양을 향해 날아가고 해는 좀처럼 지지 않았다. 일본을 떠나면서 인도의 시차를 맞추지 않은 나의 손목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밖은 아직 환했다. 지상은 젓갈새 부분만이 유난히 두드러졌다. 그곳을 거대한 강이 큰 뱀처럼 구불구불 흐르고 있었다. 사방에서 흙먼지가 일었다. 저게 메콩강인가 보군. 저 주변도 옛날에는 틀림없이 정글이었을 텐데 지금은 젓갈색 땅으로 변했구나. 잿빛 물을 가득 담고 있는 대하가 젓갈색 대지를 허허로이 흐르고 있었다. 두 번째 기내식을 마칠 때쯤 밖은 완전히 어둠에 잠겼다.
진행 방향 조금 오른쪽으로 태양의 뒤를 잇어 초성달이 얼굴을 내밀었다. 찌를 듯 예리한 빛이 눈부실 만큼 희황했다. 이렇게 환한 달을 보는 건 처음이다. 수천 미터 상공에서 요시오의 시야에 들어오는 달빛을 차단하는 장애물이 없었다. 지상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공기가 맑았다. 초성달은 요시오에게 연신 빛을 쏟아댔다. 요시오는 꼼짝 않고 그 빛을 응시했다. 비행기는 델리를 거쳐 뭄바이를 향해 날고 있었다. 군데군데 반짝이는 지상의 불빛을 보고 비행기가 저공 비행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저 불빛들 속에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삶을 꾸려가고 있겠지. 지금 나는 그 삶의 소용돌이 속으로 날아가는 중이다. 요시오는 서서히 움직이며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빛을 바라보며 모험 여행을 앞둔 막연한 불안감과 어쩌면 이 여행이 괴로운 마음을 치유해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요시오는 잔잔한 심장의 고동을 느꼈다. 귀에 들려오는 갱음가는 딴판으로 빛 주위로는 정적이 감돌고 그 정적 속에서 인도 사람들의 숨길을 느낄 수 있는 듯했다. 에어컨 안전벨트 착용 사인불이 켜졌다. 비행기는 서서히 하강하며 지상으로 접근하더니 바퀴가 유연하게 활주로에 닿았다. 역분사 음이 씩씩 울리는 가운데 비행기는 조금씩 속도를 줄이더니 지상을 주행하면서 서서히 활주로를 벗어나 공항 건물을 향해 움직였다. 드디어 뭄바이로군. 이제부터 인도 여행의 시작이다. 기내에는 시타르, 옛 페르시아의 기타의 애조띤 음악이 흐르고 있어 어쨌거나 인도 도착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비행기가 멎자 주위의 승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분주히 움직이며 출구 쪽에 줄지어 늘어섰다. 요시오는 시계 바늘을 3시간 반 뒤로 되돌려 인도 시간에 맞추고 줄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며 자리에 앉아 있었다. 트랩에 한 발을 내딛는 순간 그곳이 인도라는 걸 코가 먼저 알려주었다. 비행기의 금속이 스치며 닿는 듯한 엔진 소리가 느닷없이 귀에 날아드는가 싶더니 정치의 불명의 냄새가 코를 톡 쏘았다. 비행기의 배기가스 냄새에 섞여 뭔가 눅는 듯한 덜쩍지근한 냄새가 이어서 후덥지근한 바람이 요시오를 에워쌌다. 엔진 소리는 트랩을 내려가는 많은 사람들의 발소리에 싹 지워져 버렸다. 코앞에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승객들은 앞다투어 버스에 올라타더니 부랴부랴 빈자리로 가서 앉았다. 요시오는 선체로 스쳐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미지의 인도 여행이 지금 막 시작되려고 하는 것이다. 요시오 앞으로 공항 터미널 건물이 다가왔다. 버스에서 내린 요시오는 다른 승객들과 함께 건물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건물 안은 비행기의 경험에서 해방되어 무수우리만큼 조용했다. 여기저기서 발소리가 들리고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얘기를 나누는 소리도 들려왔다. 요시오는 사람들의 물결을 따라 입국 심사를 하는 줄에 가서 섰다. 줄은 너릿너릿 움직였고 몇 분 후에 요시오는 입국 심사관 앞에 서서 긴장된 표정으로 여권과 입국 카드를 건네주었다. 입국 목적은 관광입니다. 심사관은 사무적으로 스탬프를 찍더니 뭔가를 기재하고는 무뚝뚝하게 여권을 요시오 쪽으로 던졌다. 어이가 없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요시오는 조금 긴장이 풀린 듯 이번에는 짐을 찾는 쪽으로 걸어갔다. 짐을 찾는 턴 테이블 주위에는 수많은 인도인들이 이제나 저제나 자신의 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요시오 말고는 일본인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다. 보스톤 백이며 배낭 따위가 연이어 나왔다. 자신의 벽을 집어든 사람들은 3, 4, 5 세관 쪽으로 사라졌다. 얼마쯤 지나자 요시오의 검은 배낭도 턴테이블 위에 얹혀져 그 모습을 드러냈다. 요시오는 배낭을 집어들고 세관으로 향했다. 세관에서는 X선 기계의 짐을 통과시키는 정도의 간단한 체크로 끝났다. 입국 심사에서 세관까지 무사히 마치자 요시오는 일단 한숨을 돌렸다. 이래저래 걱정이 많았다. 입국 심사에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질문을 받지 않을까. 짐 찾는 곳에서 자신의 짐이 나오지 않으면 어쩌나. 세계에서 이거 뭐야? 라며 이런저런 소리를 듣지는 않을까 등. 하지만 그런 건 모두 쓸데없는 기우였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환전소였다. 요시오는 소지한 여행자 수표 500달러 중 우선 200달러를 환전했다. 1달러에 46.3루피로 요시오는 총 9,260루피를 손에 넣었다. 인도에서 최고 고액인 500루피 지폐가 18장,
100루피 2장, 50루피 1장, 10루피 1장. 그것들을 지갑에 넣자 지갑 속이 두둑해졌다. 100달러 지폐 2장이 인도에서는 이렇게나 많은 돈으로 바뀌다니. 환전이 끝날 점 날짜는 바뀌어 있었다. 간디를 만나다. 공항 건물 출구 맞은편으로는 허리 높이쯤 되는 철책이 둘러쳐져 있고 그 주위로 인도인들이 북적거리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다. 비행기의 성격을 마중 나온 사람들 같지는 않았다. 그 얼굴들은 하나같이 포획물을 노리듯이 꼼짝 않고 이쪽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요시오는 순간 그 눈빛들이 기가 눌려 밖으로 나서기를 주저했다. 하지만 이 문을 나서지 않는 한 인도 여행은 시작되지 않는다. 요시오는 한 발 한 번 문을 향해 걸어갔다. 자동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요시오는 긴장된 모습으로 철책을 지나 바글거리는 군중 속으로 들어갔다. 어디로 가느냐? 택시를 탈 거냐? 그럼 따라와라. 싼 호텔에 데려다 주겠다. 일본에서 온 거냐? 나는 내 친구다. 몇몇 인도인이 연신 부침성 있게 말을 걸어왔다. 일본인처럼 보이며 속여 먹으려고 하는 인도인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은 요시오는 약간 겁이 났지만 그들의 말을 무시한 채 애써 태연하게 걸었다. 밤 12시가 다 돼가는데도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그들이 친절한 건지 사기꾼인지 알 수 없었다. 이제부터 어쩐다. 그런 고민을 하며 걷고 있는데 인도인들은 여전히 요시오에게 찰거머리처럼 따라붙으며 끈덕지게 말을 걸어왔다. 이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택시를 탔다가는 어디로 데리고 갈지 알 수 없어 설령 시내의 호텔에 데려다 준다고 해도 틀림없이 규정 요금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요구할 거야. 그렇다고 이런 시간에 혼자 시내로 나가봐야 빈방이 있는 호텔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주위의 인도인들은 하나둘 택시나 마중 나온 자동차를 타고 공항에 빠져나갔다.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고민하며 걷고 있자니 몇 줄로 늘어놓은 플라스틱 의자가 눈에 들어왔다. 거기에는 수많은 인도인들이 피곤해지는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래, 일단 저 의자에 앉아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자. 요시오는 가장자리 쪽에 비어있는 의자를 발견하고는 배낭은 앞에 내려놓고 숄더백은 무릎 위에 올려놓아 끌어안고 앉았다. 요시오의 몸은 무더위와 장시간의 여행으로 인해 녹초가 되어 있었다. 여전히 끈질기게 말을 걸어오는 인도인이 있었지만 대꾸를 하지 않자 얼마 후 물러났다. 피곤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 가족이나 친구와 얘기를 나누는 사람, 전화부스 안에서 통화를 하는 사람, 앞에 있는 가게에서 사온 차이, 인도에서는 밀크티를 차이라고 한다를 맛있게 마시는 사람 등 그곳에는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다.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 남자는 대부분 와셔츠 차림이고 여자는 사리, 인도의 여성들이 입는 민속 의상이나 펀자비, 무릎까지 내려오는 상의와 긴 바지 어깨에 두르는 쇼를 합쳐서 이러는 말을 입고 있었는데 옷차림들은 깔끔했다. 그때 샤워 소리 같은 게 나는가 싶더니 세차게 스콜 열대지방에서 대류에 의하여 나타내는 새짠 소나기에 퍼붓기 시작했다. 그것은 도로 맞은편에 야자수를 사정없이 두드렸고 야자수 잎에서는 폭포처럼 물이 떨어져 내렸다. 꾀지지한 사리를 입은 여자가 가늘고 긴 나무가지들을 묶은 빗자루를 들고 와 바닥을 쓸기 시작했다. 음료수, 음식 용기, 포장지, 먹다 버린 과일 따위가 바닥에 마구 어질러져 있었다. 여자는 고무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왠지 사리와 고무 슬리퍼는 어울리지 않았다. 청소하는 여자 옆에 씹는 담배를 입에 넣고는 그 포장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리는 남자가 있었다. 여자는 쓰레기들을 모은 다음 골펜지 한 짝을 쓰레받기로 삼아 쓰레기를 담아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때 우통을 드러내고 하얀 천이 완전히 잿빛으로 변해버린 누드기를 허리춤에 두른 비쩍 마른 노인이 다가와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다. 노인은 맨발이었다. 두 팔을 쓰레기통 속에 집어넣고 뒤적거렸지만 건질만한 게 없는지 그냥 가버렸다. 요시오는 처음 접하는 인도의 풍경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눈꺼풀이 감기는 걸 느꼈다. 그 와중에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숄더백은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어느새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낯이 있고는 열심히 장난감 양동이에 모래를 퍼담아 한 곳에 몸에 모래성을 싸고 있었다. 오후에 공원 모래밭에서 움직이는 건 다치익고 뿐이었다. 그러나 그 근처에 다치익고의 모래장면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두 그림자가 있었다. 다치익고에게 모래성은 동화 속 나라이자 꿈의 성으로 그 성 안에 있는 자신을 상상하고 자신을 꿈의 세계로 인도하는 문이 되기도 했다.
고이치에 먼저 가. 그 소리에 한 그림자가 다치우고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살금살금 천천히 다치우고에게 접근한 그림자는 말없이 다치우고가 열심히 만드는 모래성을 무참히 짚어봤다. 모래성에는 신발 자국이 두세 겹 선명하게 찍혀있고 동화속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다치우고는 무르지 모래성을 막연자시 바라볼 뿐이었다. 그림자는 뒤돌아보며 다치우고의 속상해하는 표정을 확인하고는 차가운 미소를 던진 채 사라져버렸다. 다치우고는 그저 바라보고 있는 수밖에 없었다. 다치우고는 마음을 가다듬고 양동이에 모래를 퍼담아와 처음부터 다시 모래성을 쌓기 시작했다. 신발 자국이 사라지고 새로운 성이 지어졌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림자가 다치우고의 등 뒤에서 썩 나타나더니 다치우고가 손에서 양동이를 내려놓는 순간 그 양동이를 냅다 걷어찼다. 양동이는 주위에 모래를 헛뿌리며 솟구쳐 오르더니 돌로 된 모래밭에 낮은 울타리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내고는 움직임을 멎었다. 그림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모습을 감춰버렸다. 다치우고는 신혼 같은 소리를 내지르더니 영문을 몰라 하면 슬픈 눈빛으로 양동이가 떨어지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양동이를 향하여 어슬픈 동작으로 걷기 시작했다. 5살이나 된 다치우고였지만 걸음걸이는 2~3살 난 아이처럼 뒤뚱거리며 불안정했다. 집어든 양동이는 비스듬히 금이 가고 한쪽 손잡이는 떨어져 나갔다. 다치우고는 입술을 앙다문 채 양동이를 뚜리지게 쳐다보았다. 아끼는 물건이 망가져버린 데 대한 분한 마음을 꾹 눌러 참으며 다치우고는 망가진 양동이를 소중한 듯이 품에 안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양동이에 모래를 담으니 금이 간 곳에서 소리 없이 모래가 흘러내렸다. 공원 밖에서 고이치와 요시오가 아기의 참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쳐다보았다. 요시오는 눈을 떴다. 그게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무렵이었을 거야. 요시오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시계 바늘은 곧 6시를 가리키려 했다. 뭄바이의 아침은 7월 하순인데도 아직 어두웠다. 6시가 지났어야 겨우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간밤에 내린 세찬 비로 인해 도로의 울퉁불퉁한 웅덩이에 갈색의 흙탕물이 고여 있었다. 이제 슬슬 움직여볼까. 근데 어떻게 시내로 나간다? 아무래도 택시가 가장 빠를 텐데. 하지만 저 넘쳐나는 택시 중 어떤 게 믿을만한 택시인지. 여행 안내스에 선불 택시는 약간 비싸긴 하지만 확실하다고 적혀있던 생각이 났다. 요시오는 의자에서 일어나 선불 택시 창구를 찾아보았다. 요시오가 뭔가를 찾는 듯한 모습으로 걷고 있더니 잽싸게 부침성 있어 보이는 인도인 한 명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요시오는 선불택시 창고가 있는 곳을 물어봤다. 선불택시는 비싸다. 싼 택시는 이쪽에 있다. 소개해줄 때는 나를 따라와라. 택시 호객꾼은 요시오를 설득하며 선불택시 창고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다. 그를 무시하고 이번에는 비즈니스맨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요시오가 걸어온 방향을 가리키며 그대로 곧장감에 오른쪽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고맙다고 말하고 요시오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데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택시 호객꾼이 요시오에게 말을 걸었다. 오른쪽에 신경을 쓰며 100m쯤 걸어가니 창구는 쉽게 눈에 띄었다. 어디까지 가느냐? 창구 담당에 그렇게 물어와 우선 인도의 문까지 가서 그 근방에서 호텔을 찾아보자고 생각했다. 인도의 문까지. 인도의 문까지는 340루피라고 하여 500루피 지폐를 냈는데 받아던 거스름돈은 150루피였다. 요시오는 오로지 기창기에 달라붙는 호객꾼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거스름돈에 덜 받는 것에 대해 따지지도 않고 서둘러 돌아섰다. 택시가 빽빽히 주차해 있는 곳으로 가서 받아든 표에 적혀있는 번호와 같은 택시를 일일이 찾았다. 택시는 금방 찾을 수 있었다. 운전기사가 번호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옆으로 까딱하며 타라는 신호를 했다. 요시오는 배낭을 좌석 밑에 내려놓고 냉큼 올라탔다.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요시오는 한숨을 돌렸다. 일단 시내까지는 갈 수 있겠군. 택시는 번진하게 클렉션을 울리며 군뱅이처럼 달리는 자동차와 버스를 앞질렀다. 조금이라도 틈새를 발견하면 미끄러지듯 그 사이를 끼어들며 누비듯이 달렸다. 도처에 물 엉덩이가 있고 길이 울퉁불퉁하여 몹시 흔들렸다. 택시는 주위에 하얀 물보라를 뿌려대며 달렸다. 운전이 거칠었다. 민가의 벽은 낙서가 되어 있기도 하고 거미가 한쪽이 떨어져 나가 있기도 했다. 허름한 집들이 절비하게 서 있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어디고 할 것 없이 인도 사람들로 넘쳐났다. 출근길인 듯 와이셔츠 차림의 남자들이 바삐 걷고 있었다. 룽기, 미얀마, 인도 등지에서 남녀가 쓰는 허리띠라는 허리천을 두르고 한가게 노상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차이를 파는 노점 앞에서 너긋하게 차이를 마시는 사람도 있었다. 쿠르타를 입은 가게 주인이 일용잡하며 식료품을 파는 가게 앞에서 한가로이 손님을 떨기를 기다리고 있다. 뭄바이의 아침 광경.
그것은 어쨌거나 인도에 왔다는 실감을 하게 했다. 악취가 코를 찌르는가 싶더니 택시를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썩은 내와 배설물이 혼합된 냄새가 택시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 다리 아래로 흐르는 내물은 거무틱틱하고 지저분했다. 냇가를 따라 누더기와 비닐을 덮어 씌운 초라한 집들이 쭉 늘어서 있었다. 이런 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구나. 시내가 가까워지자 버스며 트럭, 자동차, 오토바이의 숫자가 늘어나고 엔진 소리와 클렉신 소리가 한데서 개 요시오의 길을 덮쳤다. 요시오가 탄 택시가 정체로 멈춰서 있자 우통은 벗고 신발도 신지 않은 4살 정도의 사나이가 다가와 요시오에게 오른손을 내밀었다. 그러고는 그 손을 자신의 입으로 가져가 먹는 신용을 하더니 다시 손을 내밀었다. 아이의 눈은 필사적으로 먹을 거나 돈을 요구하고 있었다. 요시오는 구걸하는 것이 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다.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차마 아이의 눈을 볼 수가 없어 오로지 시선은 앞 차장에만 주고 있었다. 차장 앞에서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입에 손을 가져가고 다시 손을 내미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을 요시오는 느꼈다. 어서 차가 움직이기만을 바랬다. 택시가 부르릉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요시오가 뒤를 돌아보니 아이는 우두커니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인도의 문인가 보군.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요시오는 중얼거렸다. 인도의 문은 바다를 향해 위험을 갖춘 모습으로 서 있었다. 문을 끼고 있는 바다 반대편 항복판에 대형 돔이 있는 타지마할 호텔이 중세의 성 같던 형태로 서 있었다. 주위에는 까마귀들이 떼를 지어 통나무 울장과 전기줄에 앉아 우려댔다. 들개 몇 마리가 어스렁거렸다. 요시오는 사리를 머리에서부터 덮어쓰고 길에서 자고 있는 여자 앞을 지나쳤다. 여자 옆에는 돌쟁이쯤으로 보이는 갓난아기가 알몸으로 잠들어 있었다. 요시오는 눈에 보이는 광경 하나하나에 놀라며 천의 얼굴을 한 인도를 조금씩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안내책자에 나와있는 적당한 호텔들을 하나하나 경험해보자. 요시오는 안내책자 지도를 보며 타지마할 호텔 뒤쪽으로 걸어갔다. 우선 살베이션 암이라는 구세군 호텔로 가보았다. 계단을 올라 2층 식당으로 들어갔다. 빈 방이 있는지 물어보니 체크인은 9시 30분부터이니 저쪽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했다. 9시 30분이 되려면 아직 2시간도 더 남아있었다. 잠시 앉아있던 요시오는 이렇게 기다릴 게 아니라 다른 호텔을 찾아보자는 생각에 호텔을 나왔다. 길가에는 과자맛, 주스, 샌들, 등속을 파는 노점이 정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점포주인 남자가 요시오와 눈이 마주치자 말을 건넨다. 헤이, 곤니치와 안녕하세요. 서툰 일본어로 말을 거는 장사꾼도 있었다. 뭔가 팔아달라는 뜻이라는 걸 알겠는데 물건을 사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어쨌거나 어서 방을 잡아놓고 마음이 편해지고 싶었다. 다음으로 간 호텔은 YWCA였는데 객실이 꽉 찼다. 거리는 어느새 인파로 넘쳐났다. 그 소란 속을 걸으며 약간 초조감을 느꼈다. 요시오는 안내책자와 눈시름을 했다. 좋아, 이번엔 웰레스 호텔이다. 웰레스 호텔은 지도에 나와있는 길 모퉁이와는 반대쪽에 있어 찾아내는데 조금 애를 먹었지만 다행히 웰레스라고 적힌 간판을 발견했다. 아하, 여기구나. 요시오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프런트에서 빈방이 있느냐고 묻자 예스라는 대답이 돌아와 마음이 놓였다. 샤워실과 화장실은 공동사용으로 방에는 딸려있지 않았지만 동쪽으로 창이 난 밝은 방이라 이곳에 묵기를 하고 프렌트에서 1박 절차를 밟았다. 아침 식사를 포함하여 1박이 556피였다. 내일은 어디로 갑니까? 고아에 갈 생각입니다. 여기서 고아행 버스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5시 30분 출발이고 456비인데 어떻습니까? 그건 민영버스로 안내책자에 나와있는 공연버스보다 요금이 좀 비쌌다. 하지만 출발 시간도 요시오가 생각했던 시간과 거의 비슷했고 주교통 버스 터미널까지 가서 버스표를 사는 수고를 들 수 있어 이곳에서 예약하기로 했다. 요시오는 숙박비를 포함하여 1000루피를 지불하고 방에 들어왔다. 적시 짐을 풀고 공동사회실로 가서 입고 있던 옷을 빨고 몸을 씻었다. 인도의 호텔은 온수 표시가 없으면 대개의 경우 찬물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요시오는 장시간의 여행으로 인해 흘린 땀을 씻을 수 있는 게 고마웠다. 방으로 돌아와 대각선으로 줄을 묶을 수 있는 곳을 2군데 찾아내어 거기에 줄을 묶고 빨래를 널었다. 요시오는 알몸인 채로 침대에 벌렁 누웠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어쨌거나 이렇게 방도 잡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시작은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다. 머리 바로 위에 있는 대형 선풍기가 윙윙거리고 돌며 요시오에게 기분 좋은 바람을 보냈다. 빨래가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다. 한동안 누워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옷을 입고 숄더백을
넘에 밖으로 나왔다. 가볼 곳이 있었다. 우선 안내 책자를 보며 처치게이트 역 쪽으로 걸어갔다. 사거리와 도로에서는 사람은 빈틈만 있으면 건너가려고 하고 차는 틈새만 있으면 빠져나가려고 하는 통에 신호등은 있어봤자 재구실도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큰 도로를 건널 때는 신경이 잔뜩 곤두섰다. 차량의 흐름이 끊어진 곳을 발견하면 그 사이로 잽싸게 건너가야만 했다. 한 번에 대로를 다 건너려고 하니 아무리 기다려도 차량의 흐름이 끊기지 않았다. 5m쯤 앞으로 갔다가 차를 보내고 다시 조금 앞으로 갔다가 차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대로를 건넜다. 길을 건너고 있는 요시오의 앞뒤로 아슬아슬하게 버스와 자동차가 클렉션을 울리며 지나갔다. 조금 가장되게 말하면 인도의 대도시에서 대로를 건너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아직 길을 건너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요시오는 길을 건너려는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하며 건넜다. 호텔에서 2km쯤 떨어져 있는 처치게이트역에 간신히 도착했다. 역 앞은 러시아워가 이미 지났으련만 사람들과 차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인파를 헤치며 어두컴컴한 역 구내로 들어섰지만 매표소를 찾고 있는 사이에 그만 홈으로 나와버렸다. 차프도 없이 홈으로 나올 수 있다니 인도에게는 개찰구가 없는 걸까?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다시 돌아가 매표소를 찾아보았다. 그래서 구석 쪽에 창고가 있고 그 앞에 몇 줄로 사람들이 늘어서 있는 게 보였다. 그곳이 매표소라는 걸 알고는 줄 맨 뒤로 가서 섰다. 앞 사람과 50cm쯤 간격을 두고 서 있는데 나중에 온 사람이 아무 양해도 없이 요시오 앞으로 설치 끼어든다. 별로 정신을 딴 듯 팔고 있지도 않았는데 서너 명에게 그런 식으로 당하자 이러다가는 언제까지고 표를 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앞 사람과의 사이에 틈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앞 사람에게 바짝 붙어 서는 건 신뢰라고 생각해서 간격을 둔 건데 요시오는 인도에서는 일본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몸소 체험했다. 처치게이트역에서 5번째 역인 마하라크슈미역까지 표를 끊고 홈으로 갔다. 처치게이트역은 터미널역이라 출발 시간까지 열차는 정지해 있었다. 다른 칸에 비해 가장 뒤쪽 칸이 자리가 많이 있어 그리로 갔더니 거기는 여성 전용 칸이었다. 사리를 거친 여인들이 느긋하게 앉아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요시오는 붐비는 중에서도 비교적 한산한 칸을 발견하고는 올라탔다. 좌석은 나무로 되어 있었다. 빈자리가 있어 앉으니 딱딱한 나무의 감촉이 요시오의 엉덩이를 통해 전해져 왔다. 나중에 탄 사람들도 비어있는 자리에 차례차례 앉았다. 그때 요시오와 옆 사람과의 간격이 10cm쯤 비어있었는데 한 남자가 그 틈을 비집고 들었다. 이런 좁은 틈으로 잘도 파고드는군. 이렇게까지 하면서 앉아서 가고 싶을까? 요시오는 억지로 비집고 앉는 남자를 경미나 참 눈길로 바라보았다. 열차는 출발 신호도 없이 느닷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각 칸의 출입구는 복판에 세기둥 하나가 있을 뿐 문은 없었다. 출입구가 열린 채 열차는 달렸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뒤늦게 허겁지겁 올라타는 승객도 있었다. 요시오는 열차 안을 둘러보다가 신문지를 둥글게만 종이 봉투에서 콩을 꺼내 먹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그 옆에는 허연 수염을 기른 오렌지빛과 천을 걸친 사두, 힌두교의 수행성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가 느닷없이 콩을 먹고 있는 남자 앞에 자신의 오른손을 내밀었다. 남자는 성가시다는 듯 종이 봉투에서 콩을 한 줌 꺼내 사두의 손에 놓아주었다. 사두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빠른 콩을 집어 먹었다. 남자도 그저 무심히 다시 콩을 먹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막 열차에서 만난 생판남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눈앞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요시오는 두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마하라크슈미역에 도착했다. 차내 방송이나 역군의 방송이 없었기 때문에 요시오는 옆 사람에게 확인한 후 열차에서 내렸다. 계단을 올라 역을 빠져나왔다. 왼쪽으로 30m쯤 가다 보니 다리가 놓여있고 그 아래는 거대한 노천 팔레트가 있었다. 요시오가 와보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도비가트라는 뭄바이의 집단 팔레트였던 것이다. 요시오는 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다 빤 빨래들이 망국개처럼 온통 주변에 널려있고 그 아래서 수많은 남자들이 구릿빛 등을 태양에 드러낸 채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빨래들은 사각으로 칸이 막혀있고 그 몇 개의 칸막이 속에서 남자들은 빨래를 바닥에 쳐대며 때를 빼고 있었다. 마치 일벌들이 벌집 속에서 움직이듯이 빨래를 바닥에 쳐대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소리와 함께 물보라가 일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표시 최하층 계급일 것이다. 평생 이곳에서 죽도록 일을 해야만 하는 운명을 타고난 것이다. 저들은 대체 어떤 심정으로 일을 하는 걸까? 하지만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며 자신들을 바라보는 요시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 않고 묵묵히 몸을 움직일 뿐이었다. 그들의 표정과 움직임에서 요시오가 상상하는 암울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거저 거기에 빨랫감이 있으니 빨래를 하는 것뿐이라고 그들의 등은 말하고 있었다. 이런 인생도 있다. 요시오는 한동안 그곳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지나가는 인도 사람들 중에는 요시오의 그런 모습을 어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다. 요시오는 마하라크슈미역까지 되돌아가 다음 목적지로 가기 위해 처치 게이트행 열차를 기다렸다. 열차는 금방 도착했으나 하행 열차에 비해 상행 열차는 매우 혼잡했다. 열차 안은 초만원이었고 문이 없는 출입구 쪽에도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었다. 게다가 홈에는 그 열차를 타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열차가 채 멈추기도 전에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다. 그새를 기다리지 못하고 열차에 올라타려는 사람도 있었다. 요시오는 서두르지 않고 내리는 사람이 다 내리고 나면 천천히 타려고 했다. 여기서도 일본의 상식이 요시오 속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사람들이 거의 다 올라탄 후 요시오도 오른쪽 입구의 세기둥을 잡고 오른발을 열차 바닥에 막 얹은 순간 열차가 소리도 없이 움직였다. 요시오의 오른발은 열차의 왼발은 홈에 놓여있어 깨건 발을 떼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열차 바닥은 홈에서 20cm쯤 높은 데다가 요시오 앞쪽에는 먼저 탄 승객으로 꽉 막혀있어 좀처럼 열차 안으로 몸을 들여놓을 수가 없었다. 열차가 점점 속력을 내는 바람에 깨건 발도 속력을 내야만 했다. 안되겠다.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위험하니 손을 놓고 다음 열차를 기다리자. 그렇게 생각한 순간 요시오보다 한 발 먼저 탄 승객이 옆에서 요시오의 등에 팔을 두르더니 휙 끌어올려 주었다. 고마워요. 요시오의 입에서 절로 튀어나왔다. 그 승객은 그저 목을 옆으로 까딱 기울여 보일 뿐이었다. 요시오는 두 손으로 세기둥을 꽉 잡았다. 그리고는 한쪽 어깨를 열차 밖으로 내놓은 상태로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열차를 타보기 난생 처음이군. 일본이라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야. 요시오는 두 번째 역인 그란트 로드역에서 내렸다. 요시오가 찾아가는 곳은 마하트마 간디가 살았던 마니바반이었다. 대로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간 곳에 있어서 안내 책자의 지도만 보고는 찾아가기 힘들었다. 도중에 몇 사람이 길을 물어서나 모르겠다라는 제스처를 취하며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있었다. 세 번째 모퉁이에서 왼쪽으로 꺾어지세요. 그렇게 일러주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는 모르지만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서야 마니바반에 도착할 수 있었다. 마니바반은 3층짜리 건물이었다. 1층은 간디에 가는 책이 소장된 도서관이고 2층, 3층은 간디의 유품과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3층에 간디가 실은 잤던 차르카라는 물레가 전시되어 있었다. 산업혁명 이후 밀려온 유럽의 기계화 물결에 완강히 저항하며 고집스럽게 자신의 손으로 실을 뽑았다는 그 물레가 한쪽에 얌전히 놓여 있었다. 간디는 기계화로 인한 편리함은 인간의 마음을 가난하게 한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주인 이런 물레가 쓸쓸해 보였다. 벽에는 간디의 유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소년 시절의 모습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치기 어린 모습이었고 청년 시절은 신념을 굽히지 않는 깐깐하고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표정은 부드러워졌다. 동그란 안개 안쪽에 미소 띤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그 얼굴은 온화하며 자애로 넘쳐 있었다. 1층 도서관 한 기통에 간디가 생전에 애독했던 책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 중에 성서가 한 권 있었다. 간디는 경건한 힌두교도였으나 종교에 얽매이지 않는 간용과 종교를 초월한 사상이 그의 내면에 맨맨히 흐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렇긴 하지만 비폭력, 불복종 같은 사상들은 도대체 간디에 어디서 나온 것일까? 사진을 보면 하얀 천을 두르고 있는 허약한 노인에 불과한데 저 모습 어디에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힘이 있는 것일까? 폭력이라는 수단을 쓰지 않고 어디까지나 저항으로 버틴 간디의 강인함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란 말인가? 진정한 힘. 그것은 저 사진의 표정 속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었다. 간디는 요시오에게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너무도 맑은 눈빛으로. 요시오는 마니바반을 뒤로 하고 그란트 로드역에서 다시 열차를 타고 처치 게이트역으로 돌아왔다. 시각은 3시가 가까웠고 어젯밤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을 먹은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꿈속처럼 돌아다녀서 그런지 배가 고픈 것도 잊고 있었다. 인도 요리보다는 입에 맞는 중국 요리 쪽이 나을 것 같다. 안내 책자에 나와 있는 역 근처에 카무린이라는 차이니스 레스토랑에 들어갔다.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는 밖에 소란스러움과는 딴 세상이었다. 요시오는 한숨을 돌리고 웨이터가 주문을 받으러 오자 야채 볶음 국수와 콜라를 시켰다. 입국하자마자 배탈이 나면 곤란할 것 같다.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시킬 용기는 나지 않았다.
옆 테이블에 인도인 가족이 볶음밥 비슷한 음식의 맛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러자 웨이터가 그 볶음밥을 획 집어가더니 잠시 후 새로 만든 볶음밥을 가져다 주었다. 일본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레스토랑을 나온 로시오는 도중에 페트병에 든 1리터짜리 생수를 사가지고 호텔로 들어왔다. 인도에서 페트병에 담긴 거의 생수다. 이 페트병이 이제부터 요시오의 물병 대용이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침대에 벌렁 들어 누웠다. 좀 쉬고 나서 어두워지며 인도의 문의 야경을 보러 가자. 그렇게 생각한 요시오는 어느 틈엔가 잠이 들어버렸다. 다치이코는 중증장애를 안고 있었다. 말도 억눌하고 등에는 야구선수의 등번호와 같은 헝겊이 끼매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름과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었다. 이 아이가 집을 잃고 헤매면 이곳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살아야겠습니다. 라는 걸기와 함께 다치이코는 모래장난을 아주 좋아했다. 매일 양동이며 삽 따위를 들고 와서는 혼자 놀이터에서 묵묵히 모래를 갖고 놀았다. 모래밭이라는 작은 우주 공간에서 다치이코는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고 마음은 그 세계로 들어가 뛰놀았다. 그러나 다치이코는 모래를 파내며 표주박 형태의 구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장난감 갈기와 손으로 연신 모래를 파냈다. 작은 소금 속으로 모래가 끼어 손톱 같은 선명하게 검은 선을 그리고 있었다. 한참을 파내던 다치이코는 형태도 깊이도 만족스러웠는지 이번에는 양동이를 들고 뒤뚱뒤뚱 걸으며 수도가를 향했다. 그리고는 양동이에 물을 지어 비틀거리며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양동이 속에 물이 출렁거려 다치이코가 걸어온 길 뒤로 뚝뚝 떨어진 물들이 점선을 그리고 있었다. 다치이코는 모래밭으로 들어와 물을 콸콸 쏟아부었다. 그런 동작을 두세 번 되풀이하며 연못을 만들었다. 비록 작은 물 엉덩이에 불과했지만 다치이코에게 그것은 멀리 수평선이 펼쳐진 호수였다. 그렇게 멋진 호수를 만들었다는 뿌듯함으로 다치이코의 마음은 호수 위에서 춤을 추었다. 그럼 이번에는 호수 주위에 산을 쌓아야지. 아, 저기 발견됐다. 요시오와 고이치에게 다키오카가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좋았어. 셋이 따로따로 흩어져 일제히 쏘는 거야. 요시오의 목소리는 생기가 넘쳤다. 세 사람은 살금살금 걸어가 다치이코 주위를 에워쌌다. 그들의 손에는 물총이 들려있었다. 총부리는 다치이코를 향한 채 위험이 다가오고 있으면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다치이코는 양동이에 모래를 담는 일에 몰두해 있었다. 쏴라. 요시오가 소리치자 정면에서 다치이코를 향해 물총을 쏘아댔다. 느닷없이 현실 세계로 돌아온 다치이코는 당황하며 모래투성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양쪽에서 고이치와 다쿠야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일어나서 달아나려는 다치이코를 쫓아가며 세 사람은 집요하게 물총의 방아쇠를 당겼다. 허둥거리던 다치이코는 한 발을 연못에 빠뜨렸다. 철푸. 다치이코의 반바지에 밀크 커피 색깔의 물이 띄었다. 호수의 한 면이 눈사태처럼 무너져 내렸다. 모래밭에서 뛰쳐나오려던 다치이코는 울타리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엎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다치이코는 배와 무릎을 다쳤다. 아파서 금방 일어설 수가 없었다. 최후의 입격을 가하듯 요시오 일행은 다치이코의 등에 물총 세례를 있는 대로 쏟아부었다. 다치이코의 노란 티셔츠는 몸에 착 달라붙을 정도로 젖었고 등에 붙어있던 글자들이 희미하게 번졌다. 됐다. 적을 물리쳤어. 요시오가 차갑게 내뱉고 고개를 옆으로 꺾이며 그만 가자는 신호를 보냈다. 세 사람은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났다. 모래 범벅이 된 다치이코의 얼굴에는 물방울이 흘러내린 자국이 또렷하게 남아있었다. 세 사람의 덩 뒤로 다치이코가 뱃속에서부터 쥐어짜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다치이코의 원망과 애꿎은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감성을 지니지 못했다. 퍼뜩 눈을 떴다. 다치이코의 음성이 귀에 울려 퍼졌다. 시계를 보니 9시가 지났다. 아무 죄도 없는 다치이코가 왜 그런 괴롭힘을 당해야 했을까? 정말 못된 짓을 했어. 요시오는 주저없이 다치이코를 괴롭혔던 당시 자신의 마음이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그런 못된 짓을 했을까? 그때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행동을 했을 뿐이었다. 혼자가 아니라 다쿠야와 고이치랑 함께 그랬다는 것도 얼마쯤 죄책감을 들어주었다. 현실로 돌아온 요시오는 야경을 보러 가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며 일어날 기운도 없어 다시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문바이어 안녕. 피로가 말끔히 가시고 기분 좋게 눈을 떠졌다. 그저께 밤은 공항의 의자에서 새우잠을 잤기 때문에 몹시 피곤했었다. 아침으로 오믈렛과 토스트 커피를 주문했다. 방에서 너긋하게 아침을 먹고 있자니 오늘 하루 분의 움직일 기운이 요시오의 몸속에서 솟구쳤다.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해 먹는 오믈렛도 오랜만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짐을 꾸린 후 체크아웃을 했다. 저녁 5시에 고아로 출발해야 하므로 4시까지는 호텔에 돌아와야 했다.
그 사이에 요시오는 가고 싶은 곳이 있어서 큰 배낭은 호텔에 맡겼다. 호텔을 나와 요시오는 인도의 문으로 향했다. 여전히 들개가 어슬렁거리고 까마귀가 요란스레 오래됐다. 요시오는 인도의 문 앞에 있는 매푸수에서 96pm 배표를 사고 엘렘판타 섬으로 가는 배에 올랐다. 40~50명 정도가 승선할 수 있는 작은 배였다. 마침 배가 기다리고 있어서 곧바로 배에 올랐던 것까지는 좋았는데 좀쯤은 출발하지 않았다. 아직 성격이 다 차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시각포 따위는 있으나 마나했다. 바로 앞에 둔치에서는 호객군이 열심히 외쳐댔다. 엘레판타 엘레판타. 요시오가 전망이 좋은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2층으로 올라가려면 16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아무튼 인도인들의 장사속은 알아줘야 한다. 요시오는 16비를 내고 2층으로 올라갔다. 지붕이 없어 햇살이 내리쬐면 묻을 것 같았는데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했다. 배에 탄 지 30분쯤 지나자 겨우 기슭에 묶어두었던 굵은 밧줄이 풀렸다. 배가 서서히 먼 바다를 향해 움직였다. 인도의 문과 그 뒤에 있는 타지마한 호텔이 점점 작아졌다. 배에 탄 관객들은 인도의 문과 타지마할 호텔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얼마쯤 지나자 배가 진행하는 방향 왼쪽으로 대포가 딸린 군함 같은 거대한 배의 매척이 천박해 있는 것이 보였다. 한복판에 레이더 같은 게 달려있었고 배의 색깔은 온통 황육색이었다. 배에 다른 아치가 없었다. 이곳은 인도의 군함인가 보군. 다시 군함을 뒤로 하고 배는 앞으로 나아갔다. 1시간 만에 엘레판타 섬에 도착했다. 기슭에서 내려 계단을 오르니 과점에 음료수를 파는 가게 하나가 눈에 띄었다. 장사꾼들은 관광객의 관심을 끌려고 열심히 떠들어댔다. 선착장에서부터 콘크리트로 된 선창이 200m쯤 섬을 향해 길게 뻗어 있었다. 선창 옆으로는 좁은 선로가 있고 핵경열차가 섬 입구까지 운행되고 있었다. 그 열차를 타면 선창을 걸어가지 않아도 되었지만 요시오는 주저없이 걷기로 했다. 100m쯤 걸어가니 뒤에서 핵경열차가 요시오처럼 걸어가는 사람들을 앞질렀다. 핵경열차에 탄 승객들은 뽐내듯이 걸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선창이 끝나는 곳에 토상품 가게를 비롯해서 가볍게 요기할 수 있는 음식점들이 쭉 늘어서 있었다. 엘레판타 섬에는 엘로라와 아잔타 같은 석굴 사원이 있다. 요시오는 그것을 꼭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다. 석굴 사원은 섬의 정상 부근에 있어 돌 계단을 올라가야만 했다. 돌 계단 양쪽은 대리석과 나무로 조각한 코끼리 따위의 조형물과 수정이며 그림 엽서를 파는 작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다. 돌 계단을 오르자니 야생 원숭이가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날듯이 옮겨 다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섬 사람들은 그런 게 개의치 않고 관광객을 불러들이며 물건을 파는데 정신이 없었다. 떼약밭이 내리쬐어 무더웠지만 다행히 섬은 나무들로 뒤덮여 있어 올라가는 돌 계단도 그늘이 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우기라 습도가 높은 탓인지 돌 계단을 오르는 요시오의 이마와 팔에서 촉촉히 땀이 배어나왔다. 숨도 찼다. 돌 계단을 다 오르자 조금 넓은 장소에 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묘표소가 있었다. 요금을 보고 요시오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인도인은 16비이고 외국인은 10달러 혹은 그에 상당하는 루피로 적혀 있었다. 요시오는 470루피를 지불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다. 말도 안 돼. 인도인은 47변에 드는 입장료를 받다니. 요시오가 표를 사려고 줄을 서 있자 머리에 항아리를 인 차림의 여자 3명이 나타났다. 그리고 관광객에게 연신 알아들을 수 없는 말과 제주주로 자신들의 사진 찍으라고 했다. 요시오는 카메라를 갖고 있지 않아서 무시해버렸다. 너무도 끈질기게 권하는 바람에 한강연객이 인도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 한 장 좀 찍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는지 여자들을 향해 카메라 앵글을 맞추었다. 여자들의 항아리를 고치고 능숙하게 포즈를 취했다. 관광객이 세치를 눌렀다. 그 순간 여자들은 관광객을 향해 부산스레 둘러댔다. 팁, 모델 뭐니, 모델 뭐니. 여자들은 관광객 앞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는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다. 설마 모델을 달라고 할 줄은 생각도 못할 것 같았으나 할 수 없이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 여자들에게 주었다. 여자들은 동전을 받아들더니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요시오는 그 모습을 보면 모든 게 다 돈이군 하고 한숨을 쉬었다. 요시오는 입구를 지나 오른쪽에 있는 제1굴 안으로 들어갔다. 넓이는 사방 30m 정도쯤 될까. 사원 안은 어두컴컴했다. 굵은 돌기둥이 몇 개 있고 높이 4.5m나 되는 시바신덩의 조화상도 몇 개나 있었다. 그 중에는 훼손됐는지 손과 발이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애처로웠다. 이렇게 넓은 곳을 건대적인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껄과 망치로만 조격을 했다 하니 까마득하리만큼 오랜 세월이 걸렸으리라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틀림없이 일대에 완성하지 못하고 몇 대에 걸쳐 겨우 완성시킨 조각상들일 것이다. 자신에 대해서는 완성하지 못해도 그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정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단조로운 작업을 되풀이하는 나날들. 수행생들은 대체 어떤 기분으로 계속 조각을 해왔을까? 요시오는 그들의 생활을 상상할 수는 있어도 그들의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 그래도 뭔가 기쁨이 있었겠지. 하지만 무엇을 의지삼아 그 오랜 세월 동안 조각해왔을까? 신앙의 힘이었을까? 제1굴 맞은편으로 폭 10m 깊이 5m 정도의 작은 석굴 사원이 5개쯤 있고 그 앞은 통행이 금지되어 있었다. 제1굴까지 들어오니 그 옆에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다. 길을 따라 올라가니 주위는 아름답게 잔디가 펼쳐져 있고 그 자리는 제1굴 바로 위가 되었다. 전망도 좋고 방금 전 걸어왔던 선창과 선착장이 조그맣게 보였다. 저기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로군. 요시오는 잔디에 앉았다. 그리고는 큰 대자로 벌렁 누웠다. 무심히 태양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저 평범한 태양일 뿐인데. 그래 맞아 그거였어. 요시오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발밑을 보았다. 자신의 그림자가 거의 없었다. 태양이 바로 머리 위에서 요시오를 비추고 있었던 것이다. 이거 재밌는데 그림자가 없잖아. 내가 지금 태양을 향할 수직으로 서 있는 거야. 널 익숙하게 보아온 태양도 아주 조그만 각도를 바꿔서 보면 평소와는 달리 불가사의하게 보이는 것이다. 요시오는 배를 타기 위해 선창으로 향했다. 계단 여기저기서 걸음을 멈추고 토산품을 구경하며 내려왔다. 정원이 연시 말을 걸어왔지만 살 마음은 없었다. 선창가까지 오니 배는 이미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몇 시에 출발합니까? 선장인 듯한 사람에게 요시오가 물었다. 승객이 차는 대로. 무뚝뚝한 대답이 돌아왔다. 돌아가는 것도 승객이 차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나 보군. 30분쯤 지나자 좌석은 거의 차고 배는 기석을 떠났다. 돌아가는 길에 고기잡이 배들과 마주쳤다. 20척이 넘는 배가 해안을 향하여 일직선으로 줄지어 달렸다. 요시오가 탄 배는 고기잡이 배가 가는 방향과 수직으로 가로지르듯 나아가고 있었다. 돌아올 때는 2층에 올라가지 않고 아래의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이따간 고스란히 물보라를 뒤집었었다. 물보라를 맞을 때마다 수건으로 얼굴과 팔을 닦았지만 다른 승객들은 물보라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배를 탔으니 물보라를 만난 건 당연하다는 듯 태연했다. 얼마쯤 지나자 인도의 문이 보였다. 배는 점점 인도의 문 가까이 다가가 선제를 조금 뒤뚱거리며 처반했다. 배에서 내린 후 요시아는 타지마할 뒤편에 있는 골목을 걸었다. 그곳은 물건을 사는 사람들과 유유작작 걷고 있는 통행인들이 한데 어울려 복잡거렸다. 연한 갈색과 회색의 지저분한 집들과 상점들이 쭉 늘어서 있었다. 요시오는 그 한 귀퉁이에 있는 고쿠루라는 레스토랑에 들어갔다. 심야의 버스 여행에 대비해 이곳에서 배를 채워둘 작정이었다. 요시오는 탄도리 치킨 반마리와 인도 맥주인 킹피셔를 주문했다. 탄도리 치킨은 인도 요리로 오븐에 구운 닭요리이다. 향긋한 맛이 요시오의 입에 맞았다. 맥주를 마시며 연골까지 오도독 씹어 먹었다. 인도에 와서 처음 먹는 인도 요리였다. 이 탄도리 치킨 맛이 썩 괜찮은데 인도 맥주는 일본 맥주처럼 감칠맛은 없지만 차가운 상태에서 산을 오르내리라 땀을 흘린 요시오의 목을 기분 좋게 적셔 주었다. 지금까지 팽팽해 있던 긴장감이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이번 여행은 혼자서도 어떻게든 잘할 것 같은데 근하게 취한 요시오의 마음속에 얼마간의 자신감이 샘물처럼 퐁퐁 솟아났다. 식사를 마치고 버스를 타기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아라비아 해에 면한 비치 마린 드라이버까지 걸어갔다. 그곳은 할모양의 아름다운 해변으로 길에는 야자나무 가로수가 산들바람에 이파리를 흔들대고 있었다. 파도가 밀려오는 가장자리에 1m 남짓대 방파제가 해변을 따라 뻗어 있었다. 요시오는 방파제에 걸터 앉아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았다. 이걸로 뭄바이에 와도 작별이로구나. 다음 목적지인 고아까지는 자그마치 15시간의 버스 여행이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의 여행을 상징하듯이 파도가 사나웠다. 호텔로 돌아와 맡겨둔 배낭을 찾았다. 그리고 호텔에서 불러준 택시를 타고 장거리 버스 정류장까지 갔다. 수많은 버스들이 넓은 도로가에 절비하게 주차해 있었다. 택시에서 내려 고아행 버스를 찾고 있자니 젊은 남자가 다가와 물었다. 어디까지 가느냐? 요시오가 고아에 간다고 했더니 남자는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남자의 뒤를 따라가자 포에 적혀있는 번호와 같은 번호의 버스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 버스다. 요시오는 고맙다고 말하고 버스에 올라탔다.
표에 적혀있는 번호와 대조하면서 자신의 좌석을 찾았다. 통로를 사이에 두고 두 줄씩 줄지어 있는 좌석 중 진행 방향 오른쪽 창가 좌석이었다. 등받이가 90도로 젖힐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것을 적시니 침대처럼 똑바로 누울 수 있었다. 그리고 천장이 바로 위에 있는데 그 위에도 같은 식으로 좌석이 있고 승객이 타고 있었다. 천장이 낮아서 압박감을 느꼈지만 누울 수가 있으니 어떻게든 15시간을 버틸 수 있을 거라며 스스로를 타일렀다. 얼마쯤 지나자 방금 전에 젊은 남자가 요시오인 자리까지 찾아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친절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배낭을 뒤에 두고 등받이를 지지며 배낭이 바로 그 아래 가려져 방해도 되지 않고 도난당할 염려도 없다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짐값으로 50루피를 내라고 했다. 요시오는 여기서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 요시오가 맞받아쳤다. 이 짐의 요금은 50루프다. 남자는 몇 번이나 끈질기게 돈을 낼 것을 강요했다. 그럴 리가 없다. 틀림없이 표를 갖고 있다. 요시오도 끝까지 버텼다. 그렇게 옥신복신하다가 남자가 말했다. 50루피만 내라. 그럼 내가 이 짐을 도둑맞지 않게 잘 봐주겠다. 이번에는 말의 내용이 조금 바뀌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버스 안에서 하룻밤을 지나다 보면 깜빡잠이 들 수도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짐을 지키지? 그런 상상을 하니 차라리 50루피를 주고 안전하게 짐을 지킬 수 있다면 싼 핀이란 생각이 들었다. 안심하고 잠을 잘 수도 있고 50루피를 내지 않으려고 완곡하게 버티던 요시오의 마음이 갑자기 흔들렸다. 그래. 그런 조건이라면 50루피 내도 아깝진 않지. 요시오는 남자와의 끈질긴 입씨름에 해방될 수 있다는 기분까지 포함하여 돈을 낼 생각을 했다. 오케이. 요시오는 지갑에서 50루피 지폐를 꺼내 남자에게 줬다. 남자는 씩 웃으며 땡큐라고 말하던 어디론가 가버렸다. 10초쯤 지나 요시오는 쏘았다는 걸 알았다. 요시오는 한숨을 쉬며 등받이를 젖히고 벌렁 누웠다. 느닷없이 시동이 걸리는가 싶더니 버스가 출발했다. 처음 한동안은 차가 막혀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뭄바이 시내는 자동차들로 넘쳐나고 그 사이를 사람들이 누비고 다녔다. 요란스레 클렉션을 울리고 머플러에서는 연시 메인을 뽑아내며 버스는 달렸다. 다행히 요시오의 옆자리는 비어있었다. 옆에 등받이까지 적치면 자리가 넉넉해 편안히 누워서 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다. 버스는 30분쯤 달리더니 버스 정류장에 멈췄고 거기서 사람들이 우르르 올라탔다. 요시오 옆에는 20대 청년이 앉았다. 버스 안은 요시오를 제외하고는 전부 인도 사람이었다. 어디서 왔느냐? 일본에서 왔다. 부럽다. 일본은 부자나라라던데. 그런 대화를 시작으로 그 청년은 뭄바이에서 일을 마치고 자신이 집에 있는 고아로 돌아가는 길이며 고아 해변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알려주었다. 정체가 풀리기까지는 거의 2시간이 걸렸다. 버스가 속력을 낼 때쯤 날은 완전히 저물었다. 거리의 상가에서는 각양각색의 불빛들이 흘러나왔다. 어딘가에 스피커가 있는지 자동차 소음과 함께 쟁쟁거리는 듯한 인도 음악이 흘러나왔다. 밖의 정망은 요시오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다. 거리에는 과자 가게를 비롯하여 잡화점, 구두가게, 찻집, 따위의 작은 상점들이 쭉 늘어서 있고 노상에는 바나나 장수, 주스를 파는 가게, 구두 수선점 같은 노점들이 넘쳐났다. 철책 밑에서는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가 불을 지펴 냄비에 음식을 끓이고 있고 그 주위에는 3살과 5살쯤으로 보이는 꼬마들이 거의 벌구숭이나 마찬가지 모습으로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 옆으로 비닐과 누더기로 둘러쳐진 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도 초라한 집 한 채가 있었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요시오는 허둥대며 창을 닫았다. 금방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요시오의 오른팔에 차가운 것이 닿았다. 그리고 옷에도 창이 제대로 잠겨있나 확인을 했더니 아무튼 닫혀있기는 했다. 차가운 것은 위쪽에서 떨어지고 있었다. 비가 새나 아마도 요시오 바로 위에 있는 승객이 창을 열어둔 채로 있는 것 같았다. 요시오는 이따금 떨어지는 빗방울을 체념한 채 포종으로 보고 있었다. 뭐라고 놀까? 요시오가 다쿠야와 고이치에게 물었다. 또 다치요코를 굴려주자. 다쿠야가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좋아. 그런데 어떻게 굴려주지? 셋더 고수들을 태워주는 건 어때? 다쿠야가 대답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 고이치가 물었다. 미끄럼틀에 엎드린 채 머리부터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야. 다쿠야 술맥에 나머지 2명이 재미있겠다며 킥킥거렸다. 세 사람은 포획물을 찾아다니는 하이나처럼 한 방향을 향해 걸어갔다. 세 사람은 모래밭에서 움직이는 한 그림자 앞에 멈춰섰다. 우리 같이 놀자. 유원지 노래하면 놀아줄게. 다쿠야가 다치요코에게 말했다. 그러나 다치요코는 자기한테 하는 말이란 것도 모른 채 손을 멈추지 않고 모래성을 쌓는 일에 몰두했다.
다꾸야가 다치구의 어깨에 손을 얹어 그제야 무슨 일이지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나머지 2명이 다치구의 팔을 잡고 이렇게 세웠다. 느닷없이 몸에 붙들린 다치구는 무슨 일인가 하고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항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3명에게 미끌러 미끄럼틀이 계단 앞까지 왔다. 다치구는 긴장으로 몸이 굳어 있었다. 다치구 우리 제떡 부수 듯하자. 다치구는 어떻게래 세 사람에게 떠밀리듯 계단을 올라가는 사이에 겨우 상황을 파악하는 것 같았다. 몸을 가늘게 떨며 아래로 내려가려고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치구의 왜소한 몸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 왜 싫다는 거에 재밌다니까. 고이츠가 계단 옆에서 다치구의 팔을 다시 꽉 잡았다. 요시오는 아래에서 다치구의 엉덩이를 밀고 있었다. 다꾸야는 미끄럼틀 위로 올라가 다치구의 양 손목을 잡고 위로 끌어올리려고 했다. 필사적으로 발부동을 쳤지만 결국 다치구는 위로 끌어올려지고 엎드린 자세가 되고 말았다. 다치구의 얼굴은 새파랗고 눈빛은 누군가의 도움을 원하고 있었다. 엎드린 몸은 저항도 못하고 바다바다 뜨며 두 손을 얼굴 앞에서 부둥대고 있었다. 아, 기분 좋을 거야, 제떡 고수다. 요시오는 뒤에서 다치구의 두 발목을 움켜쥐고 있었고 고이츠는 옆에서 다치구의 등을 누르고 있었다. 미끄럼틀 위에서 다치구의 뒤통수를 누르고 있던 다꾸야가 외쳤다. 시작. 요시오는 잡고 있던 발목을 앞으로 밀었다. 고이치도 다치구의 등을 앞으로 밀었다. 다치구의 몸은 기세 속에 미끄러지며 50cm 미끄럼틀에서 벗어나더니 멈추었다. 입술에서부터 오른쪽 뺨 주위에 걸쳐 흠뻑 흙이 묻었다. 흙이 입속으로 들어갔는지 다치구는 엎드린 상태에서 몇 번이고 침을 뱉어냈다. 세 사람의 엷은 미소를 띠며 다치구 주위에 섰다. 다치구 어때? 스리리고 재밌지? 세 사람은 다치구의 몸을 이렇게 세워주려고도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 저 자식은 누가 바보 아니랄까봐 무슨 일을 당해도 울 줄을 모른다니까. 다꾸야가 차갑게 내뱉었다. 처효과에 침 뱉기는 어느새 고통스러운 기침으로 바뀌었다. 이마에는 진땀이 가득했다. 모래밭에는 만들다만 모래성이 달랑 남겨져 있었다. 미안해. 요시오는 누구에게라 할 것도 없이 그렇게 중얼거렸다. 옆자리에 청년이 툭툭 요시오의 어깨를 쳤다. 요시오는 폰도 제정신에 돌아왔다. 청년의 손을 입으로 가리키며 먹는 신용을 했다. 버스는 온통 컴컴한 가운데 유일하게 빛이 새어나오는 건물 앞에 멎었다. 승객들은 차례차례 앞쪽 출구로 내렸다. 요시오도 내리지만 밥 생각은 없었다. 비는 그쳤다. 요시오는 레스토랑에는 들어가지 않고 도로 쪽으로 걸어갔다. 주위에는 어둠이 쌓이고 풀불려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풀불려 울음소리를 휘젓듯이 이따금 트럭이 쨍 지나갔다. 가까이서 들개가 모기를 찾고 있었다. 요시오의 등 뒤에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내는 소리가 조그맣게 울려 퍼졌다. 요시오가 서 있는 도로와는 대조적으로 그곳에서만 인간의 기척이 있었다. 요시오가 자리로 돌아와 누워있자니 식사를 마친 승객들도 돌아왔다. 옆자리의 청년이 요시오에게 물었다. 식사했느냐? 아니. 요시오는 짧게 대답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버스는 시동을 걸고 다시 가로등 하나 없는 컴컴한 길을 달리기 시작했다.